자, 일단 시험에 아깝게 떨어졌어요. 여기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제 생각에.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제 유튜브 초기부터 계속해서 저를 응원해 주신 분이 있으신데요. 그분이 최근에 댓글을 이런 걸 다시셨더라고요. 형법이 실력이 안 오른다고 형법 공부법을 좀 알려달라, 이런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사실 제가 학원 강사도 아니고 형법을 공부법을 얘기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공부를 한다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제가 잘 아는 후배나 동생들에게 이 정도 팁을 알려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학문을 하는 게 아니고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모든 시험은 그 시험에서 원하는 게 뭔지 그걸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순경 형법이든 변호사 시험 형법이든 객관식 형법에 있어서 뭘 해야 되냐? OX를 하는 겁니다. 지문 OX를 빠른 시간 내에 OX를 해내는 게 핵심입니다. 주관식이라면 문제를 읽고 사례를 해결하면서 써낼 수 있는 능력, 그거를 기르는 게 수험 기간에 해야 될 일인 거고요. 형법은 법학이기 때문에 법학의 큰 틀을 이해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큰 틀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법학은 약간 수학과 비슷해서 공식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큰 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법을 예를 들면은 구성요건이라는 것이 있고,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고 책임이 조각되면 처벌이 안 된다. 이게 형법의 큰 틀입니다. 나머지 뒤에 나오는 미수론, 공범론, 죄수론, 형벌론, 이런 것들은 그 큰 틀을 서포트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형법 강론은 그 큰 틀에서 이게 죄가 되냐 안 되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죄마다 파악해서 나가는, 사례마다, 구체적인 사례마다 어떻게 되냐, 그게 형법 각칙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험적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시험에 나오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죠. 조문, 학설, 판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서 하는 게 뭐냐? 판례입니다. 판례 계속 보죠. 판례를 봐야지 이해가 되니까, 실제 사례와 연결이 되니까요. 판례를 봐야지. 그러다 보니까 판례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학설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학자들이 고민을 거듭해서 만들어낸 게 이게 학설이에요. 그리고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럼 그걸 다 이해해야 되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시험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제가 공부할 때 보던 책은 아니에요. 저희 때 신호진이라는 강사님께서 정리를 아주 잘해 주셨는데, 저도 신호진 형법 요론을 봤습니다. 실제 공부할 때. 제가 본 거는 한 10년 전 판이겠죠. 근데 제 사무실에 그 10년 전 판을 꽂아놨었는데, 후배가 한 명이 찾아와가지고 사무실에 제 책을 보더니, 아 형님 책이 너무 이거 좀 없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책을 제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너덜너덜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새로운 판례들이 어쨌든 이분이 정리를 하시니까 나중에 급할 때 찾아보기 좋겠다 싶어서 최근에 새로 산 거죠. 한 번씩 들여다봅니다, 일하면서도.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처음으로 아마 만난 학설일 거예요. 여기 보면은 구성요건적 착오, 이 부분이 제 생각에 아마 형법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만나는 학설다운 학설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에서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구성요건적 착오가 뭔지 어쩌고 하면서. 그런데 결국에 우리가 시험에 있어서 알아야 될 것은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이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 사실의 착오, 그리고 추상적 사실의 착오, 그리고 각자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에 있어서 결론이 뭐냐,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이 표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 표대로 그냥 풀어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례를 제시를 하고, 추상적 사실의 착오라고 이제 그거를 이해를 할 수는 있어야겠죠. 구체적 사실의 착오인지, 추상적 사실의 착오인지, 객체의 착오인지, 방법의 착오인지. 근데 이렇게 결론이 일치하는 구체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부분은 문제로 잘 안 나오죠. 학설마다 차이를 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런 파트에 있어서 각 학설마다 결론이 뭔지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런 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 형법에 있어서는. 사실 사법시험을 준비를 하면은 형법보다 민법이 훨씬 양이 많고 학설도 많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파트별로 이 핵심적인 부분을 툭 치면 나오게, 마지막에 시험 직전에 툭 치면 나오게, 추상적 사실의 착오, 객체의 착오에서 법정적 부합설 결론이 뭐야, 이러면은 그냥 툭툭 치면은 하다가도 일어나서 얘기할 수 있게, 그렇게 될 정도로 학설은 중요 학설만, 그렇게 결론만 그렇게 정리하고 있으면 되지 않나,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험에 있어서는.
그리고 어떤 분이 조문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사법시험에 있어서 형법 조문은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쓰는 조문은 아니었어요. 민법이 훨씬 많고 조문이, 헌법은 부속법령까지 하면 장난 아닙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형법 조문은 총칙에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는 게 아니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순경 형사법 기출 문제를 보니까 형사소송법 조문을 문제를 내더라고요. 저희는 형사소송법은 2차로 법전을 주면서 했기 때문에 따로 외우진 않았는데, 형사소송법 조문이랑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경찰을 하셔야 될 분이라서 그런지 수사 준칙에 대한 조문들도 문제화되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라면 형사소송법 조문이랑 수사 준칙이랑 이런 나올 수밖에 없는 부속법령들 조문, 형법 조문들을 따로 뽑아서 프린트를 하든 뭐 어떤 식으로 하든 해서 형법 공부할 때 항상 옆에 놓고서 봅니다. 보면서 기출 문제 나오는 거는 표시를 하고, 그리고 내가 틀렸던 거다 그러면 더 형광펜 팍팍 칠해가지고 그 조문은 다시는 안 틀리겠다, 이런 식으로 아마 준비를 할 것 같아요. 왜냐? 원래는 엄청나게 방대해요. 학설도 이런 식으로 있죠. 근데 조문은 딱 정해져 있어요, 범위가. 근데 그 조문을 나만 틀린다, 이거는 치명타입니다.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 다 맞추는데 나만 틀린다, 그거 하나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문을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됩니다. 조문 문제가 나오는 시험이라면은. 근데 어떻게 확실하게 잡느냐? 그런 식으로 항상 옆에 두면서 보고 시험 전날에도 본다는 생각으로 조문은 그런 느낌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다가 외워지면 좋죠. 그냥 딱 얘기했을 때 그냥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올 정도로 그러면 좋지만, 그렇게까지 부담감을 느끼자는 게 아니라 시험 전날에 내가 자주 틀리는 조문을 볼 수 있게. 수험가에 이런 말이 있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못 이기고 즐기는 자는 천재를 못 이긴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우린 천재는 아니에요. 저도 천재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즐겨야 되죠. 즐기기 쉽습니까? 공부하는 게 즐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노력하는 자만 남는 거죠. 그런데 노력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저는 직전의 본놈을 못 이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전의 본놈, 내가 모르는 거를 직전에 봐야 됩니다. 내가 헷갈리는 거를 직전에 봐야 돼요. 시험 전날에 봐야 돼요. 그게 뭐냐? 자주 틀리는 조문, 잘 헷갈리는 학설, 헷갈리는 판례, 이런 것들이 전날 볼 수 있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 문제를 따로 뽑아가지고 자주 틀리는 걸 잘 체크를 해라,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단고나도 말씀드리고 뭐 했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건 사실 그래요. 아는 거를 자꾸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모르는 걸 봐야 됩니다. 아는 거를 반복해서 보는 거는 영양가가 없어요. 시험에서 내가 확실히 아는 거는 제끼입니다. 첫 회독하고 두 번째 회독하고 할 때 확실히 아는 거는 중요도에서 뒤로 밀어야 돼요. 어렵고 헷갈리는 거 있죠. 시험에 나올 만한데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려운 거를 계속 보고 있는 거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야 이거는 무조건. 그런데 헷갈려, 그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다음 해독에도 볼 수 있게 단권화를 해나가요. 그렇게 해야지, 예를 들면은 한 달 볼 거를 보름에 보고,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보고, 그 다음에는 3일에 보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책을 읽는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사람은 없어요. 양을 줄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하냐? 헷갈리는 걸 점점 줄여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줄여 나가냐? 비슷하면서 헷갈린 거를 자꾸 비교를 해야 됩니다. 앞에 이런 판례가 있었고 뒤에 이런 판례가 있었는데 이 단어와 이 단어 차이에서 이 판례가 갈리는구나.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공부를 한다는 거는. 수험 공부는 하다 안 되면 판례끼리 두 문자도 만들고 그러세요. 판례끼리 이 판례는 O인데 이 판례는 X예요. 그러면 이 판례의 특징이 되는 단어, 이 판례를 문제를 냈을 때 이 단어는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단어는 O, 다른 단어는 X. 큰 틀에서는 나는 시험장에서 이 지문을 보고서 OX를 누구보다도 빨리 정확하게 해내겠다. 이게 객관식 시험의 핵심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그런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이 방법이 정답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정답은 다 달라요.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험장에서 OX를 누구보다 빨리 정확하게 해내겠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겁니다. 시험에 있어서는. 이걸 항상 생각하시면서 하면 좋겠고, 관련해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신 거를 제 생각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경찰 시험을 이번에 아깝게 떨어졌는데 다음 시험 준비를 이론서와 함께 볼지 아니면 기출이랑 모의고사 위주로만 볼지, 또 뭐 어떤 분은 기출 문제지만 계속 반복해서 볼까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 일단 시험에 아깝게 떨어졌어요. 여기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제 생각에 기본 강의를 다시 듣는 겁니다. 너무 루즈해져요, 사람이. 기본 강의를 다시 들으면
그리고 어차피 시험 전에 다시 컴팩트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또 해야 돼요. 그 과정을 하는데 그 시간을 벌어 놓는 게 더 낫지 않나. 혼자 책을 읽으면서 컴팩트하게 만들어 나가는. 근데 기본 강의를 들으면은 시간은 잘 가는데 그 과정을 할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전에 그 질문에 있어서는 기출만 보면요 할 게 너무 없어요. 기출이 그렇게 많습니까? 기출만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남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시험에 아깝게 떨어졌는데 이제 다음 시험을 준비한다 그러면은 자기가 기존에 보던 책이 있죠. 그 책을 반복해서 계속 보고 기출 문제도 같이 보면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빨리 이 기본서를 다 볼 수 있구나. 하루 만에 이 두꺼운 책을 볼 수 있구나. 이런 시간이 올 거예요. 근데 시험이 아직 한 달, 두 달 남은 거예요. 그럼 엄청 기분이 좋겠죠, 사람이. 내 실력이 이렇게까지 올라왔구나. 그리고 다시 찬찬히 보더라도 안전하게 뭔가 장치를 만들어 놓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출문제도 계속 보세요. 기출문제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기출을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냥 처음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박스형도 나오는구나, 개수형도 나오는구나, 이런 느낌밖에 안 들죠. 근데 2회독, 3회독 하다 보면은 그때는 기본서를 보기 전에 먼저 기출문제를 보세요. 그러면은 내 실력이 아직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구나, 그런 느낌을 충분히 자극을 받을 수 있죠. 그렇게까지 다 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기출문제를 뽑아서 전범위를 풀어야 됩니다. 전범위를. 결국 가서 하는 건 전범위죠. 우리가 기본서랑 같이 보는 기출문제는 진도별로 보는 거예요. 파트별로. 그렇게 보면은 그게 과연 내 실력인가? 아닙니다. 그거는 전범위를 뽑아가지고 풀었을 때 합격점을 훨씬 넘어야 됩니다. 훨씬 넘어야 된다는 얘기 뭐냐, 나는 그 문제를 이미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 가서 보는 것보다 점수가 잘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점보다 훨씬 잘 나와야 돼. 잘 나오는 거를 봐야지 내가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 됐구나,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되고, 자, 이번 거 봤어요? 그럼 그 전에 거도 보고 그 전전에 거도 보고, 그런 식으로 전범위로 계속 풀어나가세요. 그게 내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는 그 정도까지 가야지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마스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서를 안 보고 기출만 본다는 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이번에 시험 보고 6개월 뒤에 시험인데 기본서를 안 보고 기출만 보고 있으면은, 이 기본서, 그리고 정리 잘 해놓은 기본서 있는데 왜 안 봅니까? 기본서를 봐야죠. 기본서 보면서 기출도 보고 그런 식으로 하시고, 또 뭐 인강을 따라가는 게 좋을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스타일이. 저 같은 경우는 강의를 많이 듣는 스타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은데, 사람에 따라서는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실력이 쌓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갈 수는 있는데, 다만 기본 강의를 처음부터 다시 들으면서 책을, 또 새로운 책을, 강사님께서 새로 또 심판을 내셨으니까 거기에 뭔가 새로운 게 들어갔겠지, 그런 생각에 심판을 사가지고 또 새로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기존 책을 가지고 최신 판례만 추가하면 되죠. 최신 판례 다 있잖아요. 이게 시험 직전에 최신 판례 다 만들어서 주잖아요, 강사님들께서. 시험 전에 또 최신 판례 나오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책을 사가지고 또 기본 강의 다시 듣고 그런 거는 하지 마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거 질문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하루에 여러 과목을 보는 게 좋냐, 한 과목만 보는 게 좋냐. 그것도 생각이 사람마다 다를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법학 과목이라면 특히 하루에 한 과목만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법이란 과목 자체가. 그래서 반복적으로 앞과 뒤가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가, 앞부분과 뒷부분이 한 달 만에 보다가, 일주일 만에 보다가, 하루 만에 보다가, 이러면은 이해가 안 되던 게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올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 봤는데, 오늘 진도 다 봤는데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은 기존에 봤던 걸 처음부터 다시 또 보세요. 내가 오늘 진도 공법론인데 시간이 남는다, 앞부분부터 보세요. 그럼 빨리 봅니다. 엄청 빨리 보게 돼요. 그렇게 보다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뭐 경찰학을 보거나 이러면은 전혀 새로운 과목을 하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하루에 한 과목만 보는 게 훨씬 낫다, 법학 과목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수험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제가 형사법을 잘했어요. 사법시험 볼 때도 형법을 항상 고득점 했었고, 2차 시험 형사법도 고득점해서 잘 봤고, 연수원에서도 검찰 실무, 경제 실무 이런 거 잘했습니다. 아마 경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수사 경험이나 이런 게 녹아 들어가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형법 공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 계속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이 시험이라는 거는
100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물론 완벽하게 준비하면 좋겠죠. 근데 완벽하게 준비할 수가 없어요. 학설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핵심을 잘 알고 있는 그 정도 선에서 맞출 수 있는 수준의 문제만 맞추자, 그런 느낌으로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이 공부법에 대해서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